자, 오늘은 제가 보울에 와서 우리 학부모 간담회, 공무원의 발견 간담회를 하고 좀 질문을 받았는데 공통적인 질문 몇 가지를 조금 묶어서 좀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우리 마이폴 학교라고 괴산에 있는 그 미래혁신대안학교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학교이기도 하고, 또 다들 문제는 느끼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처럼 하나만의 정답을 찾는 그런 문제풀이식 교육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는 없다는 거는 알기는 하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그 또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선택이죠. 아까 기숙사 학교이기도 하고, 이제 중학생인데 얘가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염려도 되고, 또 만약에 가서 잘 되면 괜찮은데, 그런 뭐 결과가 좋게 나오면 괜찮은데 중간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제도권 교육으로 유턴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 좀 적응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를 그런 여러 가지 염려가 들기도 하고, 또 지금 또 이런 학교를 보내지 않아도 이제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제도권 교육에서도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는 학생인 것 같은데, 이걸 너무 의무감이나 이렇게 좀 하고 있지 않나? 근데 이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약간은 다른 질문이긴 하지만 같은 방향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묶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마이폴 같은 그 미래혁신대안학교는 우선은 그게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학교는 우리 서울 쪽에는 거꾸로 캠퍼스라고 서울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비인가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도 있고, 또 우리 성남 쪽에는 그 IT 쪽으로 해서 그 웨이메이커 학교라고 해서 또 IT나 코딩 이걸 전문으로 하는 또 그런 미래혁신 학교도 있고, 넥스 챌린지 스쿨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하나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런 미래혁신 학교들 지금 이제 인工지능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막 그러니까 경쟁률이 너무 막 심하고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대학교 단도 마찬가지예요. 대학교도 아까 제가 우리 1인 유니콘으로 해서 이브라임 히사노프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그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원래 미네르바 대학이 지금 2014년 정도에 생겼는데 거의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도 굉장히 나오고 있어요. 그 미네르바 대학 다녔던 친구들은 대부분 방학 때 인턴을 구글이나 애플에서 합니다. 졸업하자마자 거의 다 채용이 돼요, 걔네들은. 왜냐면 그 전국 전 세계 7개 나라를 다니면서 우리나라도 한국에 왔을 때 어디에 방문하냐면 네이버를 방문해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고민이 뭐고 어떤 솔루션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게 한 학기 프로젝트 수업이에요. 그런 문제 해결식 수업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기존에 고정된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가졌던 거 논문이나 그 업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통 능력도 같이 길러주고 문제 해결 능력도 같이 길러주는 그런 토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혁신학교의 어떤 혁신대학의 성공 모델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 에콜 42라고 하는 학교가 그런 모델이고요. 또 스페인인가 그 몬드라곤인가 뭐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서는 주로 아이들을 여기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을 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창업가나 아니면 빌더, 이제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 이런 정도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걸 교육적 목표로 하고 실제 그런 교육 성과도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10년이 지나고 성과도 나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초창기 보낼 때는 그게 되겠어? 나와서 졸업장 그래도 학벌이 중요하고 학연이 중요하고 인맥이 중요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어느 정도 거칠 때가 됐잖아요. 근데 그럼 미네르바 지금 막 경쟁률이 하버드와 예일을 앞서고 막 옥스퍼드를 앞서고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 지금 미네르바 출신 그 한 졸업생이 쓴 책도 봤더니 본인도 그런 초창기 그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교는 미네르바였는데 부모님이 미국의 유명한 명문 주립대학교를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 미네르바 나와도 졸업생도 없고 뭐 하니까 사회에서 힘들다. 그냥 여기는 지금 굉장히 유명한 주립대니까 나오면은 선배들도 있고 끌어주는 사람도 있고 좋고 그 안에서도 배우는 게 있고 요즘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고 그랬으니까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했는데 1년 다녀보고 이 친구가 느낀 게 뭐냐면, 시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뭐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수업을 했대요. 전공은 국제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만 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문제에서 다음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구인가, 그다음 이 시에서의 뭐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뭔가, 이게 명문 주립대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평가를 위한 평가.
학점을 주기 위한 평가, 이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회의가 들던 찰나에 본인이 1차로 미네르바 합격했거든요. 그 미네르바 캠프, 부트캠프로 갔었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6단어로 자기 생각 요약하기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쪽을 어드미션을 포기하고 이쪽으로 이제 같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그때 부트캠프에서 만났던 친구들 단톡방에 살아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하냐고 봤더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그 우리나라 세바시 같은 테드 있죠. 테드 프로그램에 미네르바 학생들 다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우리 프로젝트 수업하는 이런 부분을 해결해요. 근데 자기도 너무 거기 테드가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같은 저기 했더니 나 지금 리포트 써야 돼. 숙제해야 돼. 학점 받을 준비해야 돼. 이러는 걸 보고 얘가 마음을 굳혔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1년 거기 1년 1학년 마치고 자퇴하고 미네르바 다시 응시해서 미네르바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구글에서 일하고 있어요. 졸업하고 나서. 그럼 사실은 이게 사실 검증된 거잖아요. 검증된 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리고 미네르바가 막 미어 터지느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미네르바를 벤치마킹한 대학이 있거든요. 저기 방송에 나가는 거라 대학이라고 말하지 않겠는데 그 모집이 잘 안 됐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리고 아까 우리 혁신 우리 마이프로 같은 혁신 대안학교 거기도 모집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다들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건 뭐예요? 대학을 나와서 그 학벌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만든 인간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지금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하나 좀 큰 차원에서 극복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차피 이제 서울대 연고대를 나와도 취업이 안 되는 시절이고 하버드 예일을 나와도 안 되는 적이에요. 그거를 나온 게 아니라 AI를 이용해서 네가 무슨 성과를 냈지? 그래서 대학 학부가 의미가 있는 거는 거기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식과 정보를 받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대학에서 학부 수준의 지식과 정보는 AI가 교수님보다 더 잘 전해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대학에 모순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애들이 AI로 해서 치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학점 다 취소하고 난리가 났죠.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학부 때 배우는 거는 AI한테 다 배울 수 있고 더 이상 학부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사실은 저는 볼 필요가 있고, 그런 정도의 이런 상황에서의 지금 도전은 약간 지금은 느낌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저는 이제 제도권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은 이제 그것도 이제 뭐 학생이나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알고 이런 기회가 있다라고 그러면 저는 언제든지 사실 뭐 유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검정고시 보고 실제로는 우리 대치동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끝나면 한 반이 없어집니다. 지금 5등급제 내신 상황에서 1등급 받고 2등급 밖으로 밀리면 수시 안전이 안 되거든요. 남은 2년을 수행평가하고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8번을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걔네들한테. 그럴 바에 차라리 좀 자퇴하고 검정고시하고 재수종합학원에 가서 2년을 정시 올인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한 반씩 빠져요, 거의. 그래서 대치동 목동에 뭐 못 들어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들어가면 언제나 티오가 있어요. 대치동 목동에 있는 백위권 학교들은 두께를 본인이 가서 거기 가서 경쟁할 자신이 있으면은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치동 이 입시단에서도 그 정도 전략적 사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혁신교육적인 차원에서 마인드가 있는 가정이라고 그러면 아이랑 잘 의논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모든 선택은 내가 뭐가 싫어서 피하는 것보다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안전한 것보다, 근데 지금은 다 우리나라 모든 게 다 안전지향이에요. 이게 좀 의대도 그렇고 아까 고등학교 입시 패턴에서도 그렇다고 했죠.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미래를 대비하는 거는 수시 중심 교육을 하는 교육. 그러니까 수능을 안 보는 학교로 가는 게 답이에요. 지금 간단한 제도권에서. 그래서 과거로 갈 수 있으면 과거는 수능을 안 보거든요. 그 과거 안에서 내신과 실험하고 그랬던 거 바탕으로 해서 수시로만 가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외고나 국제고도 상위권 서울대는 수능을 안 보는 거 아시죠? 서울대는 수능 점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옛날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수능 최저 등급이 있었는데 2028 대입부터는 수능 최저 등급 폐지됐어요. 서울대는 수능을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는 게 현실적으로 일반고에 다 전교 1등들 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실 수능 경쟁력도 되고 있는 자사고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한다. 그럼 이제 수능 걱정 안 하고 자기는 외국 쪽으로 가든지 뭐 일반고로 가든지 뭐 그래서 내신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수능 중심적인 될 수 있으면 이제 수능을 보지 않는 그런 좀 영재고라든지 과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국제고나 아니면 그런 외고에서의 그런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노리는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또 하나 이제 IB도 수능을 안 보니까 IB 학교로 가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지금 마이폴이나 이 비인가 대안학교 같은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 안에서 한번 해보고 안 됐을 때 이제 유턴하는 거는 전략적 선택의 몫이고, 충분히 사실은 아이가 역량이 있고 마인드가 있는 친구라면은 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거기를 갔다가 유턴했는데 적응을 못한다 라고 하면은 입시단에서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 멘탈이나 역량의 문제지, 내가 로드맵을 잘못해서 잘할 수 있는 애인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될 애들은 되거든요. 이게 그 안에서 이게 아니다 그러고, 그래서 B 플랜, C 플랜을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선은 가서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한번, 이게 지금 우선은 마이폴 같은 경우는 뭐 중학교 1학년 아니고도 중간에도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기는 해요. 국제학교 같은 데서도 중간에 뭐 들어와서 그런 성과를 내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을 보면 뭔지 아세요? 다 얘는 일반 학교 가서도 성과를 낸 애들이야. 그래서 여기서 깨진 바가지 바깥에서도 깨지는 거고, 여기서 될 애들은 이 선택을 하든 저 선택을 하든 나름대로 하는데, 저는 제 아이가 그런 역량이 있고 아까 그런 공부 좀 잘하는 친구라면 우리 아이한테 저는 수능을 시키기는 싫어요. 차라리 IB를 시키든지 아니면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진정한 미래에 좀 도움이 되는 거지. 거기서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강박관념을 갖고 막 그거에 에너지를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수행평가 하나 못 해가지고 막 내신 떨어지면 어떡하냐, 막 이걸로 막 밤잠을 못 내고, 이런 스트레스를 6년 동안 가지게 하는 게,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학위를 가지면 그거 취업이 되고 자기 꿈을 이룰 수 있다라면 그렇게라도 하고 참고 해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걸 참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졌는데 얘한테 그런 거를 강요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런 전략적 선택을 하시면은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걸 선택하는가 라고 하는 거, 가치, 넘버원, 넘버투의 가치를 보고, 결국 모든 전략적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포기의 문제라고 그러고, 그럼 그런 리스크 다시 와서 적응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검정고시 보고 지금 대치동에서도 입시해서 안 돼가지고 검정고시 봐서 수능에 올인해서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이 뭔가 그 점수를 받아가지고, 아까 지금 제가 아는 한 저기는 이 국제학교를 갔다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국제학교 자퇴하고, 그 미국 쪽은 이제 SAT나 AP를 보는데 영국 쪽 시험은 A레벨이라고 하는, 거기는 논술형 지필고사예요. 그거를 보는데 이거를 사실 혼자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자퇴를 하고 2년 동안 A레벨을 공부를 해서 5과목을 A+를 받았어. 그래서 굉장히, 이게 또 좀 방송 나가면 안 되는 적이어서, 굉장히 유명한 지금 거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레벨의 학교의 경제금융 파트로 지금 가서 또 거기에서 좀 대학도 다니고 인턴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국제학교에서 힘들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근데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지금 본인이 독학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막 과외 선생님 찾아가지고 공부 이렇게 학원 이런 게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헤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이 교육적으로는 더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한 진로 안 됐지,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계속 돌파하면서,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됐나요? 다 안 돼요. 이게 그 완벽한 로드맵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어떤 환경이든지 돌파할 수 있는 자기만의 내공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우리 아이랑 잘 의논을 해서, 이런 게 교육적 기회가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고 여기 가서는 이런 공부를 할 거야,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네가 좋아하는 걸 논문을 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런 거에서도 이 입시적인 성과라고 하는 건 상위 10%에서 나와. 제주도에서도 그 표성고등학교 IB로 해서 전교생 평범한 진짜 애들 하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 상위 10%는 서울대도 가고 해외 어드미션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우리 입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는 보여줄 만한 입시적인 성과는 상위 10에서 15%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만약에 근데 제도권 교육이나 입시 교육에서는 나머지를 거의 누적가 되는 느낌을 갖게 하고 중고등 의견을 엎어지게 하는데, 저는 비인가 대안학교는 설령 입시적인 성과가 대학원을 바로 못 가고 유명 대학을 못 가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6년 동안
구하고 잘하는 걸 해보려고 했던 거,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 경험 자체가 저는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 비인가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지금 원래 사실 이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비인가 대안학교도 정부 지원해서 사실 아까 그 거꾸로 캠퍼스 같은 경우도 서울 교육청에서도 약간 후원 받거나 아니면은 넥스 챌린지 스쿨도 아까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또 후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좀 정부에서도 혁신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런 혁신 교육도 좀 학비 부담을 줄이고 또 우리 가난한 친구들도 누구든지 와서 한번 배울 수 있는 그런 거에서 열어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사실 아시다시피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지금 예산을 다른데 예산 많이 쓸 때 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도 돈 달라고 하는 사람 많은데 이쪽으로 몰아줬다가 이게 뭐 사실 그 정치적인 결정을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이 뭐 도전을 해보는 거고 지금도 그런 걸 이렇게 1등에 그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제가 계속 포스팅하고 있거든요. 넥스 챌린지 스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대안학교 할 수 있는 것들을 포스팅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참조해서 그리고 설명회도 해요.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가서 들어보시고 그렇구나.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거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지금 유명한 그런 수학학원에 가서 그 입시 공부나 그런 걸 잘 하고 있는데 약간 또 그런 저기 대부분은 그런 데 가서 적응 못하고 못해서 막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제 좀 상위권이나 인지 능력이 되는 친구들은 거기서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혁신학교에서도 잘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죠. 이게 좀 배부른 얘기일 수는 이상하지만 여기서도 잘하긴 하지만 이런 지금 문제집 푸는 경우보다 공부를 짐으로 여기지 않고 즐겁게 하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를 여기서 입시에서 빼서 이쪽으로 지금 보낼까라고 하는 염려도 들잖아요. 근데 모든 교육이나 임신교육, 출산, 육아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의 기질과 성향이 있고 저희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지금 뭐 아이가 굉장히 인지능력이 되는 애들이 그런 학군지에 와가지고 굉장히 하드 트레이닝을 달리고 있다. 너무 짐 빼는 게 아닐까 나중에 뭐 번아웃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중고등을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거에서 좀 공부했던 경험이나 그렇게 해서 좀 본인이 수학 문제 푸는 스킬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약간의 그런 토양과 자산이 있으면 이런 혁신학교적인 모델에 와서도 더 잘 적응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원래 이제 이론적으로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애들에서 뭐 잘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제 되는. 그래서 이제 아이비 교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타나거든요. 아이비 교육을 공교육 차원에서 시작하기 전에 경기 외고에서 했어요. 근데 경기 외고는 굉장히 우리나라 탑10 외고거든요. 그리고 전교 1, 2등 애들이 다 내는 거고 중학교 때 다 뭐 그런 니네 막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애들이야. 근데 얘네들을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초등학교랑 중학교 9년을 받았는데 아이비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적응할까? 애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이비도 보면은 결국 여기 이제 우리 국제학교 아이비에서 성과 안 나고 그런다는 경우 보면은 어떤 게 안 나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정보가 적은 친구들은 아이비적인 역량이 증폭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실 그런 평범한 저기에서 제로 베이스인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아이비 쪽으로 쭉 한 애들하고 어떤 입시 쪽으로 달렸던 애들을 고등학교 DP 과정을 해서 완전히 집중하게 했을 때 나중에 아이비 성적 나오는 거 보면 이쪽 G식 플러스 아이비가 더 성과가 잘 나는 입시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해도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담은 근데 이제 저는 아이의 상황을 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지 즐거워하는지. 근데 이제 좀 염려가 되는 게 학군지에서 경쟁을 붙이거나 학원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노움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잘하고 인정받고 막 그런 부분. 그거 내가 즐거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되게 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번아웃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회복 탄력성 검사를 1년마다 계속 한번 해보면서 객관적으로 애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보고 또 하나는 부모님이 관찰 버전으로 얘는 좀 어떤 것 같다, 어떤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잖아요. 애들은 얼마나 그렇겠어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이제 유명한 서울대에 나오신 교수님이에요. 그 경영학하고 행정학 두 개의 박사학위를 받고 어느 이제 인서울권 대학의 교수로 하고 있었어요. 교수 월급이 뭐 고만고만한 거야.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자기계발서를 읽고 투자 공부를 해가지고 50억을 벌어서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책도 쓰셨어. 찾아보면 있어. 근데 이분이 이제 재밌는 제가 이분 책 읽으면서 제가 재밌겠다고 생각한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본인은 자기가 논문 쓰고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 자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많은 상황에서 논문 써야지 생각했더니 하기 싫더라는 거야. 그거 하기 싫고 다른 뭐 책 읽고 그다음에 뭐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 사회와 문화와 부모님의 기대와 어른들의 기대가 얘를 착각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인생에서 또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이가 정말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읽고 표현하고 있는가, 또 너무 그렇게 타이트한 스케줄 말고,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밸런스를 주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기 중에서는 거기서 타이트하게 하고 방학 때는 여기 보호를 수학 안 해도 되잖아요. 유선을 하고 즐겁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는 수학적 사고력, 저는 문제 푸는 능력, 문제 푸는 스킬이나 연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수학적 사고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우리 마이폴 우리 방학 박사님하고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이폴 방학 박사님 권해준 게 뭐냐면, 우리 보드 게임 중에 러시아워라고 지각 공간 지각 능력을 맞춰주는 그 게임이 있어요. 그거랑 이제 그 리버 크로싱이나 이런 게임 같은 거. 그거를 해라 차라리. 왜 그러면 그거를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그다음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아까 시냅스가 생기고 연결 능력이 강화가 되면서 깊은 사고력을 할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수학적 사고력과 깊은 사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수학이 도움이 되는 게. 앞으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히 푸는 게 사실은 이제 입시적인 면에서는 지금 당장 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밸런스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학교 중에는 뭐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은 뭐 굳이 뭐 그다음에 내가 또 우리 이런 대안학교나 이런 거 잘 몰라, 알아보지도 않고 다 인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오셔가지고 그걸 알게 됐어. 그러면 여기서 학원지에 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선행도 좀 한 상황에서, 근데 지금 네가 배웠던 그런 지식과 정보들 있지, 그거를 이제 지금은 누가 시켜서 커리큘럼이 있어서 문제지를 풀어야 돼서 했는데, 이제부터는 중고등 6년은 네 스스로의 문제를 만들고 논문을 쓰는 관점에서 한번 해볼 수 있어.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주입식 교육으로 인지적인 정보가 많은 친구들은 그걸 또 빨리 해나갈 수 있는 역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로드맵, 너무 이거에 이렇게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어떤 상황이